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이연서는 흠뻑 젖은 채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의 손끝은 추위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눈앞에 정차한 검은색 세단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차 뒷좌석의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가더니 그 틈 사이로 경멸 어린 시선이 꽂혔다. 그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마치 쓸모없어진 도구를 폐기 처분하려는 주인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이연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의 비는 그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잔인하고 시려웠다. 세단 안에서 최진혁 전무는 차갑게 내뱉었다. 네가 감히 내 회사에 먹칠을 해. 가난한 티를 벗지 못해서 돈 몇 푼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작성했던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누명을 썼음에도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배경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가차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정장 치마처럼 그녀의 자존심도 바닥을 기고 있었다.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서는 차가운 빗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노라고 뼈에 사무치게 다짐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류층 인사들만이 초대받는다는 자선 파티 현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최고급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욕망을 감춘 채 가면 같은 미소를 짓고 서로를 탐색하기 바빴다. 그 화려한 중심에 성궁그룹의 후계자 최진혁이 있었다. 그는 3년 전과 다름없이 오만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거느리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눈가에 서린 미세한 불안감과 초조함뿐이었다. 최진혁은 최근 성웅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경쟁사인 혜성그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파티에 혜성그룹의 강도진 회장이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강도진은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재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인물이었다. 진혁은 도진과 어떻게든 줄을 대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였다. 갑자기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잦아들더니 거대한 입구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제왕처럼 강도진 회장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실내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그의 곁에 선 낯선 여인이었다. 도진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린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머금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파티장의 조도마저 낮추는 듯한 강렬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인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파트너 그 이상의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가늘지만 강단 있는 목성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붉은 입술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강도준은 보란듯이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천천히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명백했다. 이 여자는 나의 사람이며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최진혁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최진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설마 아니,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허수음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는 저 여자는 분명 3년 전 자신이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비서 이연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낡은 구두를 신은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한 것은 둘째치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만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과 아주 많이 닮아 있었다. 이연서는 자신에게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최진혁을 찾아냈다. 그녀는 아주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우아한 선전포고였다. 옆에 있던 강도진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준비됐습니까? 연서는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고혹적인 미소로 화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도진의 약혼녀이자 혜성그룹의 핵심 파트너로서 당당히 이 복수의 무대에 섰다. 두 사람이 최진혁의 앞으로 다가서자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최진혁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연서는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며 3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최진혁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강도진은 연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최진혁을 내려다보았다. 인사하시죠. 제 약혼녀이자 혜성그룹의 새로운 전략기획 이사 이연서입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고 최진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연 회장을 가득 메우던 정적은 최진혁의 비틀린 웃음소리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과장되게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지만 그 눈빛만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강도진을 지나쳐 이연서의 얼굴에 노골적으로 머물렀다. 3년 전 자신의 발밑에서 울며 매달리던 가난한 비서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인 혜성그룹의 이사란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진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꾸민 유치한 연극이라고 단정지었다. 진혁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연서의 화려한 드레스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님, 취향이 이렇게 독특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중고 물품을 새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시군요. 진혁의 말은 품위를 가장한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의 귀빈들이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하는 가운데 진혁은 연서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이 비서 아니, 이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동안 많이 변했어. 돈 많은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이라도 한 모양인데 여기는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네가 알던 그 좁혀 터진 비서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우월감과 여전한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그러나 이연서의 반응은 최진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강도진의 등 뒤로 숨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가볍게 목을 축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연서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전하시네요, 최 전무님.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상황 파악이 느린 것도 3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연서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제가 혜성그룹의 전략기획 이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강 회장님의 호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 전무님이 지난 분기에 저지른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의 실패를 분석하고 성웅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제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현재 선군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건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주변의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최진혁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감히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떠드는 거야. 재무제표 읽는 법이나 제대로 알고 짓거리는 거냐고. 그는 연서를 위협하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강도진의 강력한 악력에 의해 저지당했다. 도진은 진혁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움켜쥐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말 조심하십시오, 최 전무. 이연서 이사는 혜성그룹 M&A 팀의 총책임자로서 이번 성운건설 인수 합병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럴 능력이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도진의 말은 연 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혜성그룹이 성운건설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게다가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바로 3년 전 선군에서 쫓겨난 비서 출신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경외감이 섞인 시선으로 연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단순한 강도진의 여자가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 돌아온 심판자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진혁은 잡힌 손목의 통증과 굴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서는 잡음이 생겨 죄송하다는 듯 주변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유유히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연 회장 2층의 프라이빗 테라스였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연서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최진혁이 분을 이기지 못해 웨이터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가 번졌다. 3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도진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다. 연서는 재킷깃을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보다 더 즐거웠어요. 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도진은 난간에 팔을 걸치며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준비한 자료가 완벽했으니까. 그자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은 완벽했습니다, 이연서 이사. 그의 칭찬은 빈말이 아니었다. 도진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냉혈한이었지만 연서에게만은 예외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전 뉴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도진은 적대적 인수 합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유학 중이던 연서였다. 그녀는 밤낮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전략으로 도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과거의 상처 속에 숨겨진 도끼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 연서는 복수를 위한 발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표면적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계약 약혼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최진혁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 분명 방역해올 겁니다. 연서가 밤하늘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타이밍에도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치밀함과 냉철함이 그가 그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내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그녀 앞에서는 사소한 습관조차 조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픽 웃음이 났다. 그는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걱정 마십시오. 그가 어떤 수를 쓰든 우리는 그보다 두 수 앞서 있을 테니까. 내일 있을 실무 협상 회의가 진짜 전장이 될 겁니다. 도진의 말에 연서는 강한 확신을 얻은 듯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과거의 그녀는 혼자였고 약했지만 지금은 든든한 조력자가 곁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존중해주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연서는 도진을 향해 처음으로 비즈니스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믿고 마음껏 날뛰어 보겠습니다. 뒤처리는 부탁드려도 되겠죠?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도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군을 흔들어 놓으십시오. 무너진 자네를 줍는 건 내 몫이니. 두 사람의 대화는 달콤한 연인의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살벌한 기업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테라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야망을 축복하듯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연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자존심과 되찾아야 할 정의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파티장의 열기는 식어갔지만 최진혁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연회장 구석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며 이를 갈았다. 감히 비서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두고 보자 이연서. 네가 기어오른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게 만들어주마.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이연서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해. 3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유학 시절 남자관계 가족 사항까지 모조리 털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성운건설 인수를 위한 1차 협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연서는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성운그룹 측 대표단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혜성의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어제 파티에서의 일화를 전해 듣고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에 뒤따르는 수행원들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다. 최진혁은 연서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회의 시작 전부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이 이사님, 어제는 즐거우셨나 보군. 오늘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할 텐데. 진혁이 비꼬는 투로 말을 건넸다. 연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꾸했다.
사적인 잡담은 사절합니다, 최 전무님. 시간은 금이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는 눈짓으로 부하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화면에 성운건설의 내부 재무 데이터가 띄워졌다. 그것은 선군 측이 극비리에 숨겨왔던 이중장부의 실체와 매우 근접한 추정치였다. 진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저런 자료를... 그는 당황해서 옆에 앉은 재무이사를 노려보았다. 연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성운건설은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부채 비율은 200%라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와 지급 보증을 포함하면 500%가 넘습니다. 이런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시장가보다 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고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최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군. 감히 내 회사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니. 그는 3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연약한 비서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자료는 조작된 겁니다. 혜성그룹이 우리를 헐값에 삼키려고 꾸민 수작이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 가격에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진혁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연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협상은 결렬이군요. 저희는 무리해서 인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시장에 공개되면 선군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최 전무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 종료를 선언하듯 서류를 덮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진혁은 거대한 벽을 느꼈다. 도지는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팔짱을 낀 채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연서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사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 주도의 신도시 개발 사업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권리를 따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건설 업계의 판도를 결정짓는 전쟁터였다. 성궁그룹과 혜성그룹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단연 최진혁 전무였다. 그는 이미 심사위원단 중 몇 명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두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뒷돈과 향응으로 다져진 그의 인맥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원해주는 동아줄이자 강력한 무기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최진혁은 맞은편에 앉은 이연서를 힐끗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혜성그룹이 아무리 자금력이 좋아도 광급공사의 생리를 모르는 풋내기 이사가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연서가 3년 전 자신의 비서로 일할 때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복사기 앞에 서 있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전문가 흉내를 낸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진혁은 옆에 앉은 상무에게 귓속말을 건네며 낄낄거렸다. 이번 입찰이 끝나면 저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는군. 울면서 강도진 품에 안기는 꼴을 봐줘야 하는데 말이야.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드디어 성웅그룹의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돌아왔다. 최진혁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로 포장된 조감도를 화면에 띄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성궁그룹은 이번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획기적인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만의 특화된 공법과 노하우를 통해 예산을 30% 이상 절감하고 입주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선군의 제안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낮은 비용과 빠른 속도는 정부 관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발표를 마치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심사위원장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지만 미리 짠 각본처럼 날카로운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질문은 선군의 기술력을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묻는 형식적인 것들에 불과했다. 진혁은 여유롭게 답변하며 이연서를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다. 마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는 자리로 돌아오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제 혜성그룹이 망신을 당하는 꼴만 구경하면 될 일이었다. 다음은 혜성그룹의 차례였다. 이연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침착했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제스처나 목소리 톤의 변화 없이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심사위원 여러분, 혜성그룹의 전략기획 이사 이연서입니다. 저희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평범했지만 묘하게 좌중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화면이 바뀌고 혜성그룹의 로고 대신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성웅그룹이 방금 발표한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한 비교 자료였다. 연서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항목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성웅그룹이 제시한 30% 원가 절감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수치는 정상적인 자재 사용과 안전 기준을 준수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특히 철근과 콘크리트 단가를 시장 최저가보다 20% 낮게 책정한 것은 저급 자재를 사용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심사위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된 의혹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다. 최진혁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거 없는 비방으로 경쟁사를 모함하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연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최 전무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시죠. 저는 지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성운건설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하자 보수 내역과 안전사고 통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연서가 비서 시절 진혁의 지시로 은폐하고 조작해야 했던 바로 그 데이터들의 원본에 가까운 추정치였다. 성운건설은 지난 5년간 공기 단축을 이유로 안전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균열 사고가 업계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하청 업체들의 부도율 역시 가장 높습니다. 연서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듯 냉정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완공 후 심각한 안전 문제와 유지 보수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이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아무리 뇌물을 받았어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선군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다.
만약 사고라도 터진다면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했기 때문이다. 포섭되었던 심사위원장조차 헛기침을 하며 진혁의 시선을 피했다. 연서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여기 성웅그룹이 이번 입찰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차명으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발언이었다. 최진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페이퍼 컴퍼니들은 진혁이 극비리에 관리하던 비밀 금고와도 같은 존재였다. 도대체 저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냈단 말인가? 연서는 진혁이 3년 전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장부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입력했던 데이터의 패턴과 계좌, 번호들의 흐름을 잊지 않고 역추적하여 퍼즐을 맞춘 것이었다. 그건 억측입니다. 우리를 음해하려는 조작된 자료라고요. 진혁이 악에 받쳐 소리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혜성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연서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판단은 심사위원님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숫자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곳곳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도준은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연서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무기였다. 심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혜성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성궁그룹은 기술 점수와 재무 건전성 항목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탈락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최진혁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연서는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최진혁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연서, 너 오늘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네가 내 회사 기밀을 빼돌린 걸 모를 줄 알아. 진혁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연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무님. 기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전무님이 흘리고 다니신 오물들을 제가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 전무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능력 없으면 꺼지라고 하셨죠.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연서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웠다. 뭐라고 이 천한 것이. 진혁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강도진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의 거대한 체구와 압도적인 위압감에 진혁은 멈칫했다. 손모가지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리는 게 좋을 겁니다, 최 전무.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살벌했다. 내 약혼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성웅그룹 전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을 통째로 갈아버릴 테니까. 도진의 등 뒤에서 연서는 진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패자에 대한 무언의 조소였다. 최진혁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두고 봐.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가만두지 않겠어. 그가 내뱉는 말은 패배자의 비명처럼 들렸다. 그가 사라지자 도진은 연서를 향해 돌아섰다. 괜찮습니까?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그 사람은 분명 더 비열한 방법으로 나올 거예요.
그녀는 진혁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정면 승부에서 지면 반드시 뒤에서 칼을 꽂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도진은 연서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키듯 말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능력이라면 그 어떤 음모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보여준 그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군요. 도진의 칭찬에 연서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이 믿고 맡겨주신 덕분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에는 전우회를 넘어선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쌓이는 신뢰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단단했다. 그 시각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연서의 인사기록 카드를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 질렀다. 죽여버릴 거야.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겠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평소에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던 심부름센터 사장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야. 처리해야 할 물건이 하나 생겼어. 아주 확실하게 밟아줘야 할 년이 하나 있다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강도진과 이연서는 성공적인 입찰을 자축하기 위해 도진의 단골 레스토랑을 찾았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 한 잔으로 긴장을 좀 푸십시오. 도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했다. 연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사실 조금 떨렸거든요. 과거의 상사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그런 강인함이 좋습니다. 도진의 직설적인 고백에 연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비즈니스 관계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자꾸만 그 선을 넘고 싶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었다. 최진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연서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확인한 연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과거 세탁하고 재벌가 며느리 노릇하니까 좋아 3년 전 네가 저지른 짓을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될까? 조만간 선물 하나 보낼 테니 기대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 문자였다. 연서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최진혁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옆에서 표정 변화를 감지한 도진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연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아니에요. 스팸 문자가 와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호팀장에게 연서의 주변 경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연서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 네가 어떤 수를 쓰든 나는 다 받아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전의로 불타올랐다.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그녀는 결코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최진혁은 어두운 밀실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진혁에게 건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말씀하신 대로 작업해 뒀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시간 문제죠. 3년 전 자료에 약간의 조미료를 쳤더니 아주 그럴듯한 소설이 완성됐습니다. 진혁은 봉투 안에 든 사진과 조작된 서류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걸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뿌려. 그리고 찌라시 업체들한테도 싹 다 돌리고. 내일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연서라는 여자를 희대의 꽃뱀이자 산업 스파이로 기억하게 될 거야. 그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기분 나쁘게 울렸다.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으로 점철된 비열한 덫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연서의 잠을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의 진동이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서 요란하게 춤을 추는 휴대폰 화면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평소라면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일정 알림이었겠지만 오늘의 알림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성궁그룹 전 비서의 충격적 과거, 혜성그룹 이사 이연서, 산업 스파이 의혹, 재벌 2세를 홀린 꽃뱀의 실체.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연서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예상보다 더 저열한 방식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장 위에 있는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 내용은 소설에 가까웠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기사는 이연서가 3년 전 성궁그룹에서 근무할 당시 핵심 기술을 빼돌려 혜성그룹에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현재의 이사 자리와 강도진 회장의 약혼녀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이메일 캡처 사진과 그녀가 성궁그룹 로비에서 어떤 남자와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듯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당시 서류 심부름을 왔던 퀵서비스 기사였지만 모자이크 처리와 교묘한 앵글 조작으로 인해 마치 접선책처럼 보였다. 대중들은 진실 여부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며 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었다. 연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그녀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3년 전의 그녀였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겠지만 지금의 이연서는 달랐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꺼내 입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전쟁터로 나가는 갑옷과도 같았다. 머리를 질끈 묶고 메이크업을 평소보다 꼼꼼하게 했다.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하이에나들은 더욱 거세게 물어뜯을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따위 헛소문에 흔들릴 내가 아니야. 혜성그룹 본사 로비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연서의 차가 도착하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 이사님 산업 스파이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 회장님과는 계약관계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성궁그룹에서 해고당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무리하고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연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듯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입을 열어봤자 그들의 먹잇감만 될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야 연서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밀폐된 공간이 주는 안도감도 잠시 함께 탄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이사님이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이었다. 연서는 씁쓸함을 삼키며
정면만을 응시했다. 사람들의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얇고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원로 이사들은 혀를 차거나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 이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의 주가가 아침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대외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한 이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언성을 높였다. 그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 이 사태를 빌미로 연설을 끌어내리고 강도진의 입지까지 흔들려는 속셈이 다분했다.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정리했다. 시끄럽군요. 고작 지라시 몇 장에 부안해동하는 꼴들이 혜성그룹 임원답지 않습니다. 도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연설을 향해 앉으라는 손짓을 한 뒤 다시 임원들을 노려보았다. 이연서 이사에 대한 의혹은 제가 직접 검증했고 그녀를 영입한 것 또한 제 결정입니다. 그녀를 의심하는 것은 곧 저를 의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진의 단호한 태도에 반발하던 이사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은 단순히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분과 압도적인 경영 능력으로 그룹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에게 밉보였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도진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선언했다.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최초 유포자와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십시오. 합의나 선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연서 이사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의 말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진의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도진은 서랍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연서에게 건넸다. 최진혁이 뿌린 자료들의 원본을 찾았습니다. 놈이 급하게 조작하느라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군요. 연서는 화면 속의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최진혁의 지시로 작성했던 이중 장부 파일이었다. 놀랍게도 최진혁은 그 파일의 수치만 교묘하게 바꿔서 마치 연서가 외부로 유출한 기밀 문서인 것처럼 꾸며놓았다. 하지만 파일의 생성 날짜와 작성자 로그에는 여전히 최진혁의 아이디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팠던 함정을 다시 꺼내들다니. 연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최진혁은 기술적인 부분에 무지했고 자신이 고용한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처리했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보면 이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금방 밝혀질 일이었다. 문제는 대중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해명이 늦어질수록 거짓은 진실처럼 굳어질 것이 뻔했다. 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당장 반박 자료를 낼까요? 연서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빛냈다. 아니요. 지금 반박해봤자 진흙탕 싸움만 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믿고 싶어 하니까요. 판을 좀 더 키워야겠어요. 최진혁이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해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녀는 전략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지금 당장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두르다가는
놈을 완전히 매장시킬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확실하고 파괴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연서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직감적으로 최진혁임을 알 수 있었다. 연서는 도진에게 눈짓을 보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최진혁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뉴스 봤어 이 비서 아니 이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때 스타가 된 기분이? 내가 말했잖아. 주제 파악 못하고 기어오르면 다치게 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한껏 들떠 있었다. 연서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참 정성도 지극하시네요. 이런 조잡한 자료를 만드느라 밤새우셨나 봐요. 하지만 전무님, 이게 끝은 아니겠죠. 겨우 이 정도로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그녀의 도발에 진혁은 발끈했다. 입만 살았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론은 이미 내 편이야. 해성주주들이 언제까지 널 감싸줄 것 같아 기회 줄 때 조용히 사퇴하고 강도진 곁에서 떠나. 그럼 적어도 감옥 가는 건 막아주지. 옛 정을 생각해서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감옥이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전무님인 것 같은데요. 3년 전 횡령하신 공금으로 산 차명 주식들 아직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연서가 넌지시 던진 미끼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진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연서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만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진혁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도진은 연서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물었다. 정말 그 차명 주식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3년 전 해고당하던 날, 제가 짐을 챙기면서 몰래 백업해둔 자료예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이 안에는 최진혁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통해 거래한 내역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가 조작해서 유포한 파일의 원본도요. 이것만 있으면 최진혁뿐만 아니라 그를 도운 성웅그룹 임원들까지 줄줄이 엮을 수 있어요. 도진은 USB를 받아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핵폭탄급이군요. 이걸 터뜨리면 성웅그룹은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는 연서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성웅그룹의 경영권을 흔들고 최진혁을 사회적으로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머리가 맞대어지자 치밀하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갔다. 그날 오후 성웅그룹 홍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주를 따르며 측근들과 자축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봤지? 해성 주가가 10%나 빠졌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 강도진도 어쩔 수 없이 그 계집애를 내칠 거야. 그러면 성군건설 인수건도 자연스럽게 무산되거나 재협상에 들어가겠지. 그는 자신의 얄팍한 수가 통했다고 믿으며 거만하게 굴었다. 그는 연서가 던진 마지막 경고를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3년 전의 일은 완벽하게 덮였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혹시 모르니까 내 개인 금고랑 차명 계좌들 다시 한번 점검해. 그리고 찌라시 업체들한테 돈 더 뿌려서 이연서에 대한 악성 루머를 더 퍼뜨려.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다거나
낙태를 했다거나 하는 더 자극적인 걸로 말이야. 아예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 그의 지시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고 있었다.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라고 비서실장은 생각했지만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해성그룹 본사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최고 경영자 집무실의 불빛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연서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다. 도진이 다가와 그녀를 뒤에서 안아준 것이다. 그의 넓은 가슴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합니까? 도진이 귓가에 속삭였다. 연서는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도진은 그녀를 돌려세워 눈을 맞췄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고 우리가 준비한 진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내일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날 겁니다. 3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그 비서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 기억될 겁니다. 그의 확신의 참말은 연서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도진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일이 끝나면 그때는 우리 진짜 데이트예요. 계약관계 말고 진짜 연인으로서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약속합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고 가장 근사한 곳에서 당신과 저녁을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해성그룹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것이다. 카라가 높은 순백의 슈트를 입은 이연서가 단상에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순백색은 결백을 상징함과 동시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을 베겠다는 서늘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뒤에는 강도진 회장이 든든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연서는 장내를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해성그룹 전략기획 이사 이연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연서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어제 언론에 공개되었던 조작된 자료들과 그것을 반박하는 원본 데이터들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탄은 다음 슬라이드에 숨겨져 있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성웅그룹 최진혁 전무가 3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횡령과 분식 회계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파일 속에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범죄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서의 선언과 함께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회견장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연서가 공개한 자료는 최진혁이 조작해 유포한 파일의 메타데이터 정보였다. 화면 속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에는 파일의 최초 생성자와 최종 수정자가 모두 최진혁이라는 아이디로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수정된 날짜는 바로 어제 새벽이었다.
이는 3년 전 이연서가 기밀을 빼돌렸다는 그들의 주장이 완벽한 허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웅성거리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연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서는 제가 해고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급조된 위조품입니다. 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은 3년 전 서버에 저장된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시각자료가 아닌 청각자료였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장부 숫자가 안 맞으면 가라로라도 맞추란 말이야. 이번 감사만 넘기면 돼. 문제 생기면 저 계약직 비서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면 그만이니까 알아서들 해. 그것은 3년 전 최진혁이 부하 직원들에게 분식 회계를 지시하고 연서를 희생양으로 삼으라고 명령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연서가 우연히 녹음 기능을 켜둔 채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회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최진혁의 적나라한 언어폭력과 비윤리적인 지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한 기업인의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연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지난 3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고통받은 것은 성웅그룹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주주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진혁 전무를 횡령 및 배임 해성그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연서의 발언이 끝나자 강도진 회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분노를 억누른 듯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해성그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한 개인의 인격을 살인한 최진혁 전무와 성궁그룹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성궁그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도진의 발언은 성웅그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결연한 모습을 담아냈다. 같은 시각 성웅그룹 전무실의 대형 TV 화면에는 기자회견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육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들고 있던 리모컨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이연서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으아, 저 미친년이 기어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진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의 치부가 전 국민에게 낱낱이 까발려졌다는 수치심과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상황을 수습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비호해주던 검찰 출신 사회 이색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다. 불안해진 진혁은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언론사 국장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영원한 의리를 맹세했던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쥐새끼들처럼 진혁을 손절하고 있었다. 진혁은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비겁한 새끼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난동을 부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로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전무님의 직무정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진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3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보잘것없는 비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자신을 덮치고 있었다. 로비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연서와 강도진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 하고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연서는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더없이 다정하고 섬세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도진의 칭찬에 연서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 더 떨리네요. 저 잘한 거 맞죠, 회장님? 연서가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공범인데. 도진의 농담에 연서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사를 치른 동지애를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회사 대신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오늘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도진의 별장은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강변에 위치해 있었다. 고요한 강물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늦은 오후의 여유를 즐겼다. 연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3년 전 빗속에서 쫓겨날 때 다시는 남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성공해서 복수하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흔들렸어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서 손을 잡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없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내가 지키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연서 씨, 사랑합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도진의 고백은 담백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연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흐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연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도진 씨.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듯 다가갔고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었다. 차가웠던 복수의 칼날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천을 나누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 공간만큼은 완벽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연서는 도진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복수가 끝난 후의 삶,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가슴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TV 뉴스는 온통 최진혁의 비리 의혹과 검찰 소환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성웅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성웅그룹 본사와 최진혁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쥐었다. 성웅그룹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론은 성웅그룹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며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한편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최진혁은 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진혁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감히 개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절대 안 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패배자로 남을 순 없어. 그의 눈빛은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혁은 비밀 금고에서 남은 현금과 차명 주권들을 모두 꺼내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해결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일을 하나 처리해줘.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성웅그룹 임시 주주총회, 거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야. 그의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경영권을 사수하겠다는 미친 생각이었다. 그는 이성이 마비된 채 파멸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연서는 도진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가 불길한 꿈을 꾸고 깨어났다. 꿈속에서 최진혁이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그녀를 도진이 다독여 주었다. 괜찮습니까? 악몽을 꾼 모양이군요.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팔을 꼭 붙잡았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최진혁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폭풍의 마지막 파도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도진은 연서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경찰과 검찰이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경호팀도 24시간 당신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진 역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경호팀장에게 문자를 보내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가 이 전쟁의 마지막 결전지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며칠 후 성웅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회장인 최진혁의 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총 회장은 시작 전부터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소액 주주들은 최진혁의 해임과 경영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연서는 혜성그룹이 확보한 성궁그룹의 지분을 위임받아 주주 자격으로 총회장에 참석했다. 그녀가 등장하자 주주들은 환호와 야유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당당하게 맨 앞줄에 앉아 단상을 응시했다. 오늘 여기서 최진혁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제안할 계획이었다. 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려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진혁이 난입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 맘대로 내 회사를 팔아넘겨.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어.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돌진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를 저지하려는 경호원들과
그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진혁은 그 틈을 타 연서가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도진이 반사적으로 연서의 앞을 막아섰다. 위험해 도진의 외침과 함께 최진혁이 품에서 꺼낸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주변의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연서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3년 전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도준은 침착하게 진혁의 팔을 낚아채며 제압을 시도했다.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엉키며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을 둔 싸움이 아니라 한 여자를 지키려는 자와 파멸하려는 자의 목숨을 건 사투였다. 날카로운 잭나이프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로 뒤덮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이연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최진혁의 칼날을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붉은 선혈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진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진혁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꺾었다. 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혁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혁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혁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바닥에 쓰러진 최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과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이 그를 덮쳐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진혁은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써댔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성웅그룹 회장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연서, 강도진 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것은 한때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든 추악하고 비참한 몰골이었다. 주주들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혀를 찼다. 성궁그룹의 오너리스크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연서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도진에게 달려갔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흐르는 피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도진 씨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연서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울먹였다. 도진은 창백해진 연서의 얼굴을 보며 오히려 안심하라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스친 것뿐입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연서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헌신의 연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도진을 응급처치하는 동안 연서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던 최진혁은 연서와 눈이 마주치자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연서,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하지만 연서는 더 이상 3년 전에 겁먹은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의 팔을 꼭 붙잡은 채 진혁을 향해 싸늘하고 건조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에게 돌아올 기회 같은 건 없어. 당신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평생 썩게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진혁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고 회의장에 남은 것은 깨진 집기들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 뿐이었다. 성궁그룹의 몰락은 그렇게 예고된 수순을 밟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도진은 팔에 1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근육이나 신경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꽤 깊은 상처였다. 병실 침대에 누운 도진을 바라보며
연서는 묵묵히 사과를 깎았다. 정적 속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저 때문에 다치신 거예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연서가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은 성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런 말 마십시오. 당신을 지키는 건 내 선택이었고 내 의지였습니다.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군요. 그의 농담 섞인 위로에 연서는 그제야 옅은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성운그룹 주주총회는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폭력 사태나 난동 없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최진혁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도 승인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성그룹이 제안한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성운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해성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이연서였다. 그녀는 병석에 있는 도진을 대신해 비상경영위원회를 이끌며 냉철한 판단력으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업계에서는 이연서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쳐내고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최진혁의 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여 요직에 앉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했다. 성군건설에 부실했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모두 파기 후 정상화시켰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환호했고 해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 뒤 최진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혁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화려했던 명품 슈트 대신 낡은 죄수복을 입은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급기야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주문. 피고인 최진혁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는 퇴장하면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이연서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무관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연서는 법정을 나서며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비로소 끝났음을 실감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도진이 연서를 맞이했다. 아직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군요. 도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죠? 연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최진혁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기 위해서예요.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연서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두꺼운 투명 아크릴 벽 너머로 최진혁이 들어왔다. 짧게 깎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그는 예전의 위세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는 연서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뭐 하러 왔어? 내 몰골 보면서 비웃으려고 왔냐? 아니면 승자의 여유를 부리고 싶어서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패배감과 열등감이 깔려 있었다. 연서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비웃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 확인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진혁이 쏘아붙였다. 연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미워했던 대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거대한 괴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겁에 질린 어린아이일 뿐이네요. 돈과 권력 뒤에 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요. 그녀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진혁의 폐부를 찔렀다. 진혁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닥쳐, 네가 뭘 알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당신은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세상은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고요.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당신을 보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부디 그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당신이 스스로 파괴한 인생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벌이에요. 연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최진혁이 악을 쓰며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 멀리 검은색 세단 앞에 기대어 서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연서를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연서는 그를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이자 사랑받는 여자였다. 도진에게 다가간 연서는 그의 품에 안겼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도진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물었다. 내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연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모든 순간들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채 올랐다. 차는 꽉 막힌 도심을 뚫고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향해 질주했다. 100m 뒤로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이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졌다. 성웅그룹이 혜성그룹에 인수된 지 1년이 지났다. 기업명은 HS건설로 변경되었고 과거에 부실했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연서 전무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흑자 전환시켰고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언론은 그녀를 신데렐라가 아니라 스스로 왕관을 쓴 여왕이라고 칭송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던 여성 직장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연서를 남산의 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근사한 곳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연서의 눈이 커졌다. 도진은 상자를 열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1년 전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로 당신을 원합니다. 이연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연서는 감동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 들었다. 3년 전 비 오는 거리에서 해고당하고 울던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해요, 도진 씨. 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박수를 보냈다. 창밖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하하는 축포처럼 보였다. 눈부신 5월의 햇살이 서울의 한 프라이빗 야외 웨딩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순백의 꽃으로 장식된 버진 로드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객석에는 정재기의 거물들 뿐만 아니라 이연서가 새롭게 개편한 AS건설의 직원들도 다수 자리하고 있었다. 과거 성운그룹 시절 숨죽여 지내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제 활기와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리더이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이연서의 등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이연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아한 레이스가 어깨를 감싸는 머메이드 라인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고혹적인 자태를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었다. 3년 전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에 나앉았던 그 초라한 비서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거울 속 여인은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쟁취해낸 승리의 전리품이자 사랑의 증표였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 모습과는 달리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소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연서를 보자마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하군요. 오늘 당신은 정말 눈이 부십니다.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연서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오늘 꽤 근사한데요, 회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채워졌다. 이제 나갈 시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도진이 팔을 내밀었다. 연서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그의 팔짱을 꼈다. 네, 준비됐어요. 내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준비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식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연서는 도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축복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상처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주례는 생략되었다.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낭독하기로 했다. 도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연서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우리는 차가운 이익을 나누는 파트너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비즈니스 이상의 가치, 즉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면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연서 씨. 그의 담백하지만 묵직한 고백에 하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연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3년 전 저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임을요. 당신은 저에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찾아주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칠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아내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이 끝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듯 하얀 꼬집들이 흩날렸다. 도지는 연서를 끌어당겨 깊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계약관계의 종말이자 진정한 부부로서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연서는 도진의 품에 안겨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3년 전 그날의 차가웠던 빗줄기를 떠올렸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은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다. 그 빗줄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따스한 햇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뒤 이연서는 AS건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강도진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건설 부문의 경영 정원을 연서에게 위임했다. 이는 그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자 그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연서의 첫 출근 날 본사 로비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직원들은 꽃다발을 들고 도열하여 그녀를 환영했다. 과거 그녀가 커피 심부름을 하며 뛰어다녔던 바로 그 로비였다. 감회가 새로웠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연서의 집무실은 최진혁이 쓰던 전무실을 리모델링한 곳이었다. 그녀는 어둡고 권위적이었던 인테리어를 모두 뜯어내고 밝고 개방적인 스타일로 바꾸었다. 벽을 허물어 통유리를 설치해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녀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연서에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신입비서 채용 면접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번 채용에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겠다고 고집했다. 스펙보다는 인성과 잠재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면접장에 들어선 연서는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는 지원자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지원자가 있었다. 낡은 구두에 유행 지난 정장을 입은 그녀는 3년 전의 연서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학벌 대신 치열하게 살아온 아르바이트 경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연서는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 회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나요? 지원자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연서 사장님의 리더십 아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에 동참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연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원자의 눈에서 절박함 속에 숨겨진 단단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연서의 파격적인 결정에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눈치였지만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지원자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석임을 알아보았다. 연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최진혁과는 다를 것이다. 사람을 도구로 쓰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증명이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연서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HS건설이 수주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과거 부실공사의 대명사였던 기업 이미지는 이제 혁신과 신뢰의 상징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웅그룹의 몰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HS건설의 비상과 여성 리더 이연서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했다. 최진혁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그는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잊혀가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서에게는 이제 그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앞치마를 두른 강도진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툰 솜씨로 칼질을 하며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재벌 회장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적인 모습에 연서는 웃음이 터졌다. 일찍 왔어요.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연서가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도전해봤습니다. 맛은 장담 못하지만 정성은 가득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회사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두 사람은 매일매일 깨닫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연서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행복합니까? 연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내 더할 나위 없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해요. 너무 완벽해서 깨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진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지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성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연서는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던 가난한 비서가 아니었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경받는 경영인,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연서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건배할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도진이 물었다. 연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들의 오늘을 위해서요. 그리고 내일 더 빛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챙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와인의 붉은 빛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연서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고통스러웠고 외로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의 자신도 지금의 화려한 자신도 모두 소중한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모든 시련이 그녀를 벼려낸 망치질이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다가도 2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사소한 농담에 깔깔거리며 웃고 진지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이 바로 이연서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삶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힘찬 그 소리가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겠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연서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도 아니었고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연서였다.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주체적인 인간이었다. 그녀는 테라스 난간 너머로 펼쳐진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덤벼봐 세상아. 나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내 곁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는 나를 지킬 힘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바람은 지난날의 눈물을 닦아주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는 듯 등을 떠밀어주고 있었다. 이연서는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녀는 생애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어둠이 걷히고 저 멀리서 새로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찬란한 황금빛 미래의 서막이었다.